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복지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정보 채널 복지도사. 어린 시절 누구나 꿈이 있기 마련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잖아. 그치? 나도 항상 돈은 부족해. 하지만 누군가는 내 수입이 부러울 수도 있고 우스울 수도 있어. 돈이라는 게 참 그래.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으로 나뉠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 누군가는 말해.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들의 삶을 살아봤어?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사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 잠시 어려웠지만 국가의 도움으로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도 참 많아. 그리고 장애, 질병, 흡수저 등등의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알잖아. 자본주의 구조상부는 더 부유롭게, 가난은 더 찌들게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그렇다고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할 말이 참 많은데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 오늘은 불가피하게 국가에서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기 어렵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잠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청하게 되는 기초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기초수급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민간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어. 지금도 잘 모르지만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은 민간기관에 있었을 때는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해 왜 잘 몰랐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 그렇다고 지금 내가 기초수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거나 탁월하게 뭔가를 알려주지는 못해. 나도 잘 몰라.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항들만 현실적으로 알려줄 거야. 다른 유튜버들처럼 어떻게 하면 수급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모르기도 하고 안 할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초수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준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종종 다른 사람들은 뭐도 있고 그런데 다 기초수급자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시켜달라고 해.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본인의 말처럼 그게 사실이면 부정수급이고 그러면 신고를 해. 누구는 받고 있으니 본인도 받아야지라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 주민센터 가서 그렇게 말하면 서로 불필요한 시간만 허비된다고. 자, 이제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을 신청하러 갔어. 생활이 좀 어려워서 복지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본인이 사는 지역의 통 담당자는 기초수급자 신청부터 머리에 떠올릴 거야. 그럼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보통은 이럴 거야. 가구원 중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구원 중에 차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구원 중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략 저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기초수급자 신청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 이렇게 간단해? 그건 또 아니야. 저 위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것은 맞아. 하지만 저 위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항상 예외적인 건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자고. 벌써 지친 건 아니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전달할 내용이 좀 많아. 기초수급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계비가 나오는 거야. 의료급여는 말 그대로 의료비가 경감되는 거야. 주거급여는 주거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거야. 교육급여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야. 헌데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저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이면 생계급여에 해당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이면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거야. 기준 중위소득? 이게 뭐야?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소득인정액 순으로 쭉 나열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될 거야. 소득인정액? 이게 또 뭔데? 우선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이해해봐. 정리하자면 우리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이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고 얼마이면 모두 받을 수 있고. 근데 보면 가구원 기준도 있지? 1인이었을 때 얼마, 2인이었을 때 얼마. 가구원이 1인이었을 때 필요한 비용과 5인이었을 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다르잖아. 그래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도 달라. 근데 가구원이란 게 뭘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형제 등을 이야기해. 쉽게 말해 생계를 함께 해나가는 가족이라고 보면 돼. 근데 혹시 가족 중에 등본상 떨어져 있는 가구원이 있을까? 그리고 떨어져 사는 가구원이 혹시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야? 그럼 주소지가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보고 함께 묶어서 신청하는 게 맞아. 예를 들어 부모 2명, 자녀 1명 이렇게 등본상 묶여 있어. 그리고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또 다른 자녀 1명은 다른 주소지에 산다. 그럼 총 4인 가구로 봐야 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것도 예외는 있어.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인정액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 있다면 함께 가구원에서 제외시켜버려. 그리고 가구원에서 30세 이상의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 등본상 가구원으로 묶이면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별도 가구로 따로 빼서 책정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꼭 가정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야 해. 모든 경우에는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 법이라는 게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언제든지 기본 골격에 예외 사항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지? 여기서 잠깐. 아까 소득 때문에 가구원에 끼지 못하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그럼 어떻게 돼? 부양의무자가 되는 거지. 부양의무자? 그게 뭐임? 가구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 자녀를 이야기해. 사실 주거 및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의 기준에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 하지만 생계,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문턱도 높지만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기준도 있어. 부양의무자는 위에 설명했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보통은 가구원 기준에만 대략 해당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보자고 할 거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물어보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물어보면 주민센터에서는 너무 상담도 길어지고 그리고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앉아서 그거 계산해볼 수 시간이 없어. 어차피 조사는 구청에 있는 조사팀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충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신청해보자고 할 거야.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해볼게. 우선 혼자 거주한다면 통장이랑 임대차 계약서 꼭 챙겨가. 만약 본인의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번, 3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나 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니까. 가구원이 모두 함께 주민센터에 가면 상관없고. 여기서 잠깐. 부양의무자 서류는 의료급여 신청 시에만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의료급여 신청 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해서 약간 번거로워. 단 꼭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팩스, 우편 등으로 편의에 맞추어 받을 수 있어. 멀리 있는 자녀에게 서명받기 어렵고 아직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신청해봐도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 그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먼저 신청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그리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또 보게 되어 있어. 옛날에 보통 영세민이라고 기억할 거야. 그때는 그냥 줬어.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은 수동적인 복지에서 능동적인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랄까. IMF 기억해? IMF 이후 우리 사회는 생산적 복지, 자활, 신자유주의, 효율성 뭐 이런 개념이 난무했어.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주면 계속 복지 서비스 수혜 생활이 유지될 수밖에 없겠지? 복지는 그냥 퍼주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라 이런 뜻이겠지. 단 65세 이상, 18세 이상 또는 심한 장애에 해당되거나 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 반면에 65세 이하이거나 18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다는 병원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하거나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해. 자활근로가 뭐냐? 각 지역마다 자활센터가 있어. 자활센터에 소속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일자리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근로활동을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신청하는 방법 대략적으로 설명해줬어. 참고로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이 막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신청을 거부할 권리는 없어. 신청해도 어렵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명백히 좀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 종종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신청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권리 없으니 참고해. 주민센터에서는 그냥 접수만 받는 거야. 신청하면 2에서 3개월 정도 구청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줘.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다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지 말고 위 내용 정도만 알고 그러면 소통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어? 그럼 나는 신청하면 수급자가 될까? 안 될까? 좀 복잡하니까 진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게. 우선 가장 먼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 봐야 해. 소득에는 보통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 외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어. 각 소득의 종류마다 공제율이 각자 다르고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은 30% 공제돼. 예를 들어 100만원 벌면 70만원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지. 단 장애인, 부기탈주민,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공제율이 좀 더 크니까 이 점 참고해줘. 그리고 나머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은 100% 소득 반영돼. 그리고 일반적인 소득을 제외하고 재산도 봐야 해. 재산이라는 것은 주거용 재산도 있고 금융 재산도 있고 그 외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 중에서 주거용 재산은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다른 재산에 비해 소득 환산율이 1.04%로 좀 낮아. 쉽게 말해 다른 재산에 비해 월소득 환산을 낮게 한다는 거지. 단 공시지가가 5억이라고 한다면 최대 1억 7,200만원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잡을 수 있어. 그 외 재산 종류에 따라 반영되는 소득 환산율과 공제 내역이 다 달라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워. 설명이 어려운 거면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겠어? 아마도 주민센터에서는 이것저것 재산이 1억 이상 넘어간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할 거야. 이 정도로만 이해해주고 그래도 좀 미심 적으면 그냥 신청한다고 해. 초반에 자동차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왜냐하면 자동차는 소득 100% 반영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생업용 자동차이거나 오래된 자동차인 경우 소득 환산을 적게 잡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에게 잘 설명해봐야 해. 뭐 이런 정도로 대략 알아보고 내 유튜브 보고 머리 싸매고 계산하려고 하지마.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도 하지 않는 걸 뭐 하려고 해. 어차피 조사는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집 없고 차 없고 소득 없으면 신청해보는 거고, 그 외에 통장에 돈 좀 있고 토지 건물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지 마. 처음에 말했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이라고 했잖아.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집 팔아야지. 그렇다고 집 팔면 기초수급 되는 건 또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집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 단 돈을 어느 정도 쓴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신청해볼 수 있겠지? 억울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복지가 왜 이러냐고.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차 있고 집 있는 사람들한테 생계비 주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봐. 그럼 기초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뭐가 있을까? 생계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우선 기초수급 신청을 했지? 구청에서는 2에서 3개월 동안 대상자의 동의에 따라 금융권 등을 조사해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럼 그 소득인정액 기준액에서 책정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상자의 통장에 매월 20일 지급돼. 그리고 의료급여는 초반에 설명해준 그 이상, 그 이하로 설명해줄 건 없어. 치료 내역, 병명에 따라 급여, 비급여 항목이 다르고 그건 보통 병원 가면 잘 설명해줄 거고, 그에 대한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주거급여는 전월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전세는 보증금만 내는 거잖아. 보증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고,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을 수 있잖아.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위와 동일하고, 실제 임차료와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줘. 좀 어렵지? 그냥 몰라도 돼. 이걸로 공부할 건 아니잖아. 그리고 위 금액도 다 주는 건 아니고 가구 원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이 33만 원이고,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거야.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거고, 신청조사는 주민센터, 구청에서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지급,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 서비스 관련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볼 수 있도록 부탁할게. 주민센터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알면야 좋지만 주민센터에 와서 한번 일해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지식을 박사처럼 축적해서 할 수 있는지, 그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결국은 상대적인 건데 공무원이 로봇은 아니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급여마다의 혜택은 이렇고, 그 외 각종 감면 서비스, 쌀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양곡 지원, 문화누리카드 등이 있어. 기초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어. 기초수급자가 되었다는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받았다면 감면 신청을 위해 고객번호가 적힌 각종 고지서 등을 챙겨가. 없으면 말고, 있으면 서로 편하니까 가져가라는 거야. 그 외 기초수급자가 되면 임대주택 신청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봐. 기초수급은 모든 복지의 첫걸음, 이제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기니까 좀 더 세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차분히 준비해볼게. 사실 모르는 내용도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아서 영상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어. 내가 만든 영상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고 주민센터 방문하기 전에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감안해주고, 혹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 그리고 혹시 내용 중 수정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줘.